안녕하세요. 증권시장과 투자분석 9주 2차 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회사와 주식회사의 개념과 그 특징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이번 시간부터는 주식과 채권의 개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그 회사와 주식 회사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주식 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이 주식이죠. 네, 주식이죠. 주식은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건데 그 소유권을 균등 분할해서 만든 증권을 주식, 스탁 혹은 쉐어라고 하고, 주식을 매수해서 그 해당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일부 보유하고 있는 사람 혹은 단체를 주주, 스탁 홀더 혹은 쉐어 홀더라고 한다고 했다. 그래서 주식회사는 이 그 소유권을 균등 분할해서 주식이라는 증권으로 만들어서 아,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 발행을 함으로써, 그죠? 그래서 그걸 사는 주주들이, 그 투자자들이, 그죠? 투자자들이 그 주식 대금으로 지급하는 그 돈이 이 주식회사의 자기 자본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그러한 회사를 주식회사라고 했고, 그 주식회사가 소유권을 균등 분할해서 발행하는 그 증권을 주식이라고 한다. 그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 주식회사의 주인인 주주, 스탁홀더 혹은 쉐어홀더라고 불리는 이 주주들이다. 그다음에 이제 이 주식은 크게 이제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보통주와 우선주로 나눌 수 있는데, 보통주 커먼 스탁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지칭하는 게 이 보통주예요, 보통주. 그리고 어떤 주식회사는 이 보통주만 발행되어 있는 회사도 있고, 또 어떤 회사들은 보통주와 우선주가 같이 발행되어 있는 회사도 있어요. 근데 가장 기본이 되는 주식은 이 보통주예요, 보통주. 그러니까 보통주만 발행이 되어 있거나,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하면 보통주가 일반적인 그 주식을 이야기를 하고, 특수한 형태로서 추가로 발행되는 게 이제 우선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주는 주식 중에서 이러한 그 특징이 부여되어 있는 주식을 보통주라고 한다. 보통주에는 자익권과 공익권이 붙어 있어. 자익권과 공익권. 자익권은 주식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이 주식을 들고 있는 주주가 주식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인데, 뭐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이익 배당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을 해가지고 자기 자본을 그 조달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채권을 발행한다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그 은행에서 빌린다거나 해가지고 부채를 조달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기업을 만든 다음에 영업 활동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번 돈을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번 돈 가지고 뭐 원료 사는데 사용하고 비용 다 지불하고 이제 종업원 임금 다 지불하고 다 하고 나서 어, 남는 금액이, 그게 이익이죠, 그죠? 그 이익에 대해서 뭐 세금도 내고, 그죠? 법인세도 내고, 그 다음에 이 나한테 돈을 빌려준 부채를 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채권자들한테 그 이자를 주고, 그리고 그리고도 이제 남는 금액이 있다고 했을 때, 그죠? 아 그거를 그 남는 금액의 일부분을 주주한테 돌려줘요. 주주한테. 그거를 배당이라 그래요. 배당.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도 이 소유권을 사가지고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인데, 그러니까 내가 돈을 내가지고 내가 낸 돈이 자기 자본이 돼가지고 설립된 회사가 내가 이 주식을 들고 있는 이 주식 회사인데, 당연히 내가 낸 돈을 가지고 영업 활동을 해서 얻은 그 이익의 일부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주주한테 그 이익의 일부를 돌려주는 그, 그 금액을 배당이라 그래. 배당. 그래서 그 배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이 자익권의 일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이익 배당 청구권이 있고, 그다음에 자녀 재산 분배 청구권. 네, 머리 때문에 안 보이네요. 네. 자녀 재산 분배 청구권이라는 게 있는데, 기업을 청산할 때, 그러니까 뭐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기업을 이제 더 이상 이 주식회사를 운영을 하지 않고 주식회사의 그 수명을 끊고 주식회사가 갖고 있는 이 자산을 다 매각해가지고 현금으로 바꾼 다음에 이해 당사자들한테 쭉 나눠주는 거, 그거를 이제 청산이라 그러죠. 청산이라고 하는데, 그 기업을 이제 주식회사를 청산을 할 때, 아, 그
이 뭐냐 그 현금화된 이 자산을 현금화한 그 현금을 가지고 나눠주는 순서가 있다고 그랬었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순서가 어떻게 돼요? 처음에 세금을 1순위로 내고 그다음에 공공요금 그죠? 뭐 전기료라던가 그 뭐 수도 요금이라던가 뭐 이런 거 밀린 게 있으면 그런 걸 이제 공공요금을 그다음 순서로 내요. 그거 세금이 아니야. 그 사람들이 그 관습적으로 전기세, 물세, 전기세 이런 말 하는데 한전이라던가 뭐 수자원공사라던가 이런 데가 국가기관이 아니야. 공기업이야, 공기업. 그렇기 때문에 요금이에요, 요금. 세금이 아니라 요금이야. 국가에 내는 금액이 세금이고, 그죠? 이런 공공기관들이 이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받아가는 건 요금이라고, 요금. 그래서 세금을 일단 먼저 그 세금 못 낸 게 있다고 하면 국가나 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한테 세금 못 낸 게 있다고 하면 국세나 지방세를 먼저 납부를 하고 그러고 이제 남는 돈이 있으면 이제 공공요금을 납부를 하고 전기료라던가 수도료라던가 이런 거를 이제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종업원 임금 밀려서 못 준 게 있다고 하면 그 돈으로 일단 우선 종업원들한테 먼저 나눠줘요. 나눠주고 나서 그러고도 남는 돈이 있으면 이제 채권자들한테 그 돈을 나눠주고 채권자들이 이제 빌려준 돈을 다 받았다, 다 받고 그러고도 남는 돈이 있다고 하면 이제 주식을 들고 있는 주주들한테 나눠줘요. 그게 자녀 재산 분배 청구권이야. 그러니까 그 기업을 청산을 할 때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을 현금화를 시킨 다음에 그러니까 다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바꾼 다음에 그거를 그 이해관계자들한테 순서대로 쭉 나눠주는데 1순위가 세금, 2순위가 공공요금, 3순위가 근로자의 임금, 그다음에 4순위가 그 채무, 그죠? 채권자들한테 나눠주고 그러고도 남는 게 있을 때 남는 그 금액을 이 주주들한테도 좀 배분해 주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게 이제 자녀재산 분배 청구권이에요. 요것도 자의권에 속한다. 그러니까 돈이랑 관련되는 권리, 그죠? 그 기업이 영업 활동을 해가지고 이익을 냈을 때, 그 이익의 일부를 배당이라는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그 권리, 이익 배당 청구권이고 돈 받는 권리죠. 그다음에 기업을 청산을 할 때, 이 주식회사를 청산을 할 때 갖고 있는 자산을 전부 현금화 시켜가지고 순서대로 당사자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순서대로 쭉 나눠준 다음에 이제 남는 금액이 있으면 주주들한테도 좀 나눠주시오라고 청구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돈 직접적인 현금은 아니지만 신주 인수권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회사가 처음에 이제 설립을 하면서 처음으로 주식을 발행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그죠? 이제 회사가 덩치가 커지고 신규로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싶어가지고 새로 이제 추가적으로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새로운 자금 조달을 할 때 마찬가지로 이제 은행에서 빌려오거나 채권을 발행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조달할 수도 있지만 주식을 추가로 발행할 수도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자기 자본을 추가로 확충할 수도 있는데 그때 이제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을 신주라 그래. 새로운 주식이라 그래요. 신주. 그러니까 똑같은 주식에 기존에 발행되어 있는 주식하고 똑같은데 똑같은 걸 추가로 더 발행을 하는 거야. 그죠? 근데 추가로 더 발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존의 주주들이 그 지분이 줄어들죠. 지분.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소유권 비중이 줄어들지. 내가 오성전자가 주식을 100주를 발행을 했는데, 그죠? 100주를 발행했는데, 그 중에서 내가 10주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나는 오성전자 주식의 10분의 1을 들고 있는 셈이잖아. 그러니까 오성전자라는 회사의 이 소유권의 10분의 1을 들고 있는 거잖아. 그죠? 100주 중에서, 발행된 100주 중에서 10주를 들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추가로 여기서 100주를 더 발행을 해봐. 근데 나는 그거를 안 샀다고 하면 총 나는 200주가 발행된 거 중에서 나한테는 10주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 나의 지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 소유권 중에서 내가 몇 퍼센트를 갖고 있냐. 전체 기업의 소유권 중에서 내가 몇 퍼센트를 갖고 있느냐 하는 그 퍼센티지를 지분이라 그러거든요. 쉐어. 지분이라 그러는데 근데 지분이 반토막 나지. 그죠? 200주 중에 10주는 얼마요? 20분의 1이잖아. 소유권의 20분의 1이 되기 때문에 나의 지분이 반토막이 나게 된다. 근데 지분이 반토막 나는 게 뭐 대수입니까? 나는 뭐 10주 갖고 있으면은 저 신주 발행해도 어차피 10주 갖고 있는 거고, 신주 발행, 안 하더라도 뭐 어차피 10주 갖고 있는 건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뒤에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 공익권 때문에 그래요. 공익권. 그러니까 이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그죠? 뭐 그 일반
우리가 정치적으로 뭐 선거를 한다거나 투표를 한다거나 그럴 때는 1인 1표잖아요. 그래서 행사할 수 있는 표가 투표권을 갖고 있는 뭐 18세 이상인가 하여튼 그 법적 기준에 따라서 선거권이 부여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1인 1표를 행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한 주가 한 표를 행사를 할 수 있어. 어떤 의결을 할 때 주식 한 주가 한 표를 행사를 할 수가 있다고요. 그죠? 뒤에 이제 우선주 이야기하면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선주는 그 의결권이 없어요. 의결권. 그러니까 뭔가 주주총회에 참여해가지고 투표를 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없다고. 근데 보통주에는 그 의결권이 부여가 돼 있어. 한 주에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이 부여가 돼 있어요. 그 말은 정확히 내 지분만큼 이 기업을 통제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주주총회에서 과반 이상을 어떤 안건에 대해서 과반 이상의 그 득표를 해야 그 안건이 통과된다라고 했을 때 주주들이 전원 참가했다고 치면, 그죠? 전원 참가하지 맙시다. 반만 참여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총 주주들이 이제 절반의 주주들만 참여를 했기 때문에 총 행사될 수 있는 투표 수가 50주잖아. 신규 발행을 안 했을 경우에. 근데 50주 중에서 내가 10주를 갖고 있다고. 나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무려 20%의 그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요. 그죠? 20%의 영향력을 갖고 있어. 따라서 뭐 30%의 다른 그 지분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하고만 잘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너 나하고 같이 투표하자 이러면서 저 안건에 대해서 넌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 뭐 나도 너하고 동감이다. 그러면 그 30% 갖고 있는 사람하고 나하고 이렇게 의기투합을 해버리면 주주총회에서 절반만 참석한 그 주주총회에서 어떤 안건이든 내 맘대로 다 통과시킬 수 있다고. 그죠? 그죠? 과반이면 31%라고 합시다. 그 내 친구가 31%를 갖고 있고 내가 20%를 갖고 있는 셈이잖아. 난 10주고 내 친구는 뭐라 그래야 되나 16주? 16주면 32%가 되나? 그죠? 16주인데 총 100주 중에서 16주를 갖고 있고 나는 총 100주 중에서 10주를 갖고 있어. 근데 주주들이 주주총회 참여를 해보니까 딱 50주만 행사할 수 있도록 그냥 절반만 참석을 한 셈이에요. 그러면 우리 둘을 합치면 내 친구랑 나랑 의기투합을 하면 어떤 안건이든지 간에 과반의 그 득표를 하게 돼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어떤 그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대요. 주주총회에서. 그죠? 엄청난 거라고. 그게 권력이라고. 근데 그게 만약에 그 신주를 똑같이 추가로 100주를 발행을 했는데 나랑 내 친구가 추가로 신주를 사지 않았다라고 해봐요. 그럼 영향력이 확 줄어들지. 그죠? 확 줄어들죠. 반으로 줄어든다고. 그래서 그 200주가 발행된 것 중에서 주주총회에 한 절반 정도의 그 주주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총 행사되는 표 수가, 그죠? 100표밖에 없다. 100주밖에 없다. 라고 할 때 100주 중에서 내 친구랑 나랑 합치면은, 그죠? 얼마요? 30%? 아니. 16주? 나는 10주 해가지고, 26주? 26주? 밖에 안 되잖아. 그죠? 26주 밖에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과반을 못 넘긴다고. 그죠? 그래서 우리 둘이 의기투합을 하더라도 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각대로 그 의결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향력이 떨어지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지분이 희석되는 게 이 기존 주주들한테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주주들이 그 어떤 회사에 대해서 형성하고 있는 그 지분율은 권력이야, 권력 크기야. 왜냐하면 그게 바로 이 주주총회에서 행사할 수 있는 투표권의 총 투표권의 비중을 나타내기 때문에 보통주 한 주당 그 한 표씩 의결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1인 1표가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뭐 선거를 하거나 투표를 하거나 할 때 1인 1표가 기본인데 이 주식회사에서는 한 주가 보통주 한 주에 의결권 하나가 부여가 돼 있다고요. 그래서 한 주가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분이라는 거는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발휘할 수 있는 투표권의 비중을 나타낸다고. 그죠? 의결권의 비중을 나타낸다고. 그래서 신주가 발행이 돼버리면 기존의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 지분이 희석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아까 이제 오성전자의 예처럼 원래 100주가 발행돼 있었는데 추가로 100주가 발행돼서 딴 사람들이 이제 기존 주주들이 아니라 새로운 주주들이 100주를 사버렸다. 그러면 기존 주주들은 지분 비중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거죠. 절반으로 떨어지면 그 기업에 대한 영향력이, 그러니까 의결권의 비중이 반토막 나버린다고. 권력이 반토막 나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건 주주들, 기존 주주들에 대한 예우가 아니지. 그죠? 기업의 주인이 주주들인데 그 주주들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새롭게 이 주식을 발행을 해가지고 자본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의 이익을 해치는 상태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주를 발행을 할 때는 기존 주주들한테 먼저 인수권을 줘요.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한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주식을 발행을 할 때는 그냥 발행해가지고 일반 투자자들한테 그냥 자 판매를 하는데, 그죠? 증권사 창구를 통해 가지고 판매를 하게 되는데, 추가로 주식을 신주를 발행을 할 경우에는 기존 주주들한테 이 새롭게 발행되는 이 신주를 먼저 살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부여를 해요. 그걸 신주인수권이라고 그래요. 신주인수권.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 주식회사의 보통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 누리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즉 자익권이라고 할 수 있다. 자익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보통주에는 이 자익권뿐만 아니라 공익권이라는 게 붙어 있는데, 공익권은 첫 번째로 공익권은 말 그대로 하여튼 한자를 안 써놔가지고 근데 하여튼 공익권이라는 거는 주주가 주식회사를 지배하고 경영하기 위한 권리야. 주주가 주식회사를 지배하고 경영하는데 사용되는 권리를 공익권이라. 공익권은 이제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의결권이 있어. 의결권. 이건 아까도 이제 설명을 했지만 주주총회 1년에 한 번 이상, 그러니까 정기적으로는 연말 연시에 한 번 모이게 되고, 그다음에 수시로 그 이사회에서 주주총회를 소집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중대한 사안이 있고 뭐 이런 경우에, 그러면 이제 수시로 또 몇 번 더 모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근데 그 주주총회에서 어떤 그 안건이 올라왔을 때 그거에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 그걸 의결권이라고 그러죠. 그 의결권이 있고, 그다음 주주 제한권이라는 게 있어요. 주주 제한권은 주주총회에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권리. 내가 이 회사의 주주인데 나는 이 회사와 관련해서 이런 안건을 주주총회에 부의하고 싶소. 그죠? 주주총회에서 요거를 논의해가지고 의결을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주주가 제안을 해서 그 주주총회에 어떤 그 아젠다, 그죠? 아젠다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 그거를 주주 제한권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당연하지만 회계장부 열람권이 있어요. 회계장부 열람권. 그러니까 주주는 이 기업의 주인이잖아. 그리고 그 경영권을 이사회와 경영진, 그러니까 이사회의 대부분은 이제 경영진이 이사회의 일부죠. 이사회의 대표이사가 뭐 CEO가 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회사는 이사회의 의장이 경영을 안 맡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이사회 의장하고 그다음에 실제 CEO하고 이제 별개의 인물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대표이사로 선임이 되면, 그러니까 그 이사회의 최고 대표자가 되면, 그거를 이제 이사회 의장이라고 하는 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대표이사라고 하는 회사도 있는데, 그 이사회 의장이라는 용어를 쓰는 회사들은 보통 이제 이사회 의장은 경영은 안 맡는, 그죠? 그러니까 이사회를 이끌어가는 수장일 뿐이고, 실제로 이제 경영자는, 최고 경영자는 뭐 다른 이사한테 그런 역할을 맡긴다거나 뭐 그런 회사들이 그런 용어를 쓰고, 그게 아니라 이제 이사회를 주관하는 대표이사라는 용어를 쓰는 회사들은 대표이사가 곧 최고 경영자, CEO가 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하여튼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은 소유권을 갖고 있는 소유권자로서, 이 기업의 주인으로서 갖고 있는 이 기업에 대한 경영권을 이사회를 선임을 해가지고 주주총회에서 뽑아요. 이런 사람들을 이사로 뽑아요. 뽑아서 그 이사회로 구성된 그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 경영권을 위임을 해. 너네가 우리 대신에 경영을 해라. 그리고 그 이사회에서는 실제로 뭐 경영을 맡을, 그죠?
경영진을 선임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경영진들이 그 이사들 중에서 선임이 돼요. 그래서 CEO 최고 경영자가 그 이사회 내에서 선임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뭐 CFO 뭐 이런 사람 최고 재무 책임자 그다음에 CMO 그러니까 CEO는 Chief Executive Officer 최고 경영자 그다음에 CFO는 Chief Financial Officer 최고 재무 경영자 그죠? 그다음에 뭐 Chief Marketing Officer 뭐 그런 식으로 그죠? 각 그 기업의 기능별 책임자들 그리고 그들을 총괄하는 총 책임자 그 최고 경영자들을 선임을 할 때 보통은 이제 이사회 내에 있는 이사들 중에서 선임을 많이 하죠. 그래서 뭐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이 주주들은 경영진한테 그러니까 이사회의 일부분인 경영진한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경영진도 아니고 이사회 전체한테 그 경영권을 의결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 위임을 한 거죠. 실제로는 이 경영진들이 그 일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다가도 뭐 중요한 사안이 있다거나 하면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고 뭐 이런 거고 그거보다 더 심대한 더 중대한 사안이 있다거나 그러면 이제 주주총회를 이사회의 의결로 그 소집을 해가지고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돼서 법적으로 주주총회에서 그 결정할 수 있는 사안과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좀 분리가 돼 있어요. 아무래도 더 중요한 게 그 주주총회에서 결정이 되고 좀 덜 중요한 게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일상적인 경영 활동은 그 이사들 중에서 선임된 경영진이 그 덜 중요한 일반적인 경영 활동을 해나가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건데 그렇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경영권을 그 이사회와 경영진한테 위임을 해놓은 상태야. 그래서 나는 주인이지만 내가 직접 경영을 하는 게 아니라 위탁 경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가 제대로 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 감시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의 일환으로 회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그게 회계 장부 열람권이라고. 그죠? 그다음에 이사 해임 결의권. 그러니까 이사의 선임도 주주총회에서 하지만 주주총회에서 이 뭐 그 의결을 통해 가지고 하지만 이사 해임도 주주총회에서 이 주주들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 굉장히 뭐 큰 손해를 끼친 CEO가 있다, 그죠? 아니면 큰 손해를 끼친 뭐 CFO가 있다, 뭐 이러면은 이제 그 사람을 해임할 수 있는 권리, 뭐 그런 게 이 주주총회에서 보통주를 들고 있는 이 주주들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공익권, 주주가 주식회사를 지배하고 경영하는 데 관련되는 권리인 공익권의 세부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주는 이러한 두 종류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그 주식으로서 보통 주식이라고 하면 이 보통주를 의미를 한다. 주식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 보통주를 의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형태로서 우선주라는 게 있어요. preferred stock. 우선주라는 게 있는데 우선주는 이익 배당 청구권과 그 다음에 자녀 재산 배분 청구권 뭐 이런 건 주로 이제 자위권에서 이제 돈 받는 특히 이제 자위권 중에서 현금을 받는 그러한 권리에 있어서는 보통주에 우선하는 대신에 의결권이 없어요. 그래서 공익권 없이 자위권 특히 이제 자위권 중에서 현금과 관련되는 저러한 권리만 갖고 있는 주식을 우선주라고 부른다. preferred stock. 근데 왜 우선주라고 하느냐 하면 자위권만 갖고 있는데 이 자위권의 자위권의 우선순위가 보통주보다 앞서요. 보통주보다 앞선다고 해서 우선주, preferred stock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의결권을 비롯한 이제 공익권이 다 없는 건 아니고, 그죠? 뭐, 회계 장부 열람권이라든가 이렇게 뭐 이런 건 있는데, 이제 크게 의결권은 없고, 이익 배당 청구권이나 자녀 재산 분배 청구권, 요런 거는 있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그죠? 그런 거에 있어서 이 보통주보다 앞서는 그러한 권리를 갖는 주식을 우선주, preferred stock이라고 한다. preferred stock. 이게 앞선다는 의미가 뭐냐면, 그죠? 이익 배당 청구권에서 앞선다는 의미가 뭐냐면, 기업이 그 배당을 할 때, 그죠? 배당을 할 때, 그러니까 이익을 남겨가지고 그거를 주주들한테 이익으로 돌려줄 때,
보통주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에 따라서 뭐 이번에 배당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뭐 한다면은 얼마를 할 것이냐 이런 걸 논의를 해가지고 보통주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고 뭐 이런 건데 우선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조건에 따라서 무조건 배당을 우선해서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주 주주들에 앞서서 그죠? 먼저 이 이익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고 그다음에 자녀 재산 분배 청구권에 있어서도 보통주보다 앞서요. 그래서 기업을 청산을 할 때 기업의 이 자산을 현금화 시켜가지고 아까 순서대로 나눠준다고 그랬잖아, 그죠? 세금 밀린 거 있으면 내고 그다음에 공공요금 밀린 거 있으면 내고 그다음에 종업원 임금이 밀린 게 있으면 주고 그리고 나서도 남는 돈이 있다고 하면 이제 채무 상환을 하고 그러고 남는 게 있으면 그게 이제 이제 이 주주들한테 돌아간다고 했는데 이때 주주들한테 나눠줄 때도 우선주를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먼저 나눠줘. 먼저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도 남는 게 있을 때 보통주를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나눠준다고. 그래서 배당을 받을 때도 보통주에 우선해서 뭐 저 배당을 확정적으로 항상 그 확정된 금액을 이렇게 받게 되는 그러한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기업이 청산을 할 때 자녀 재산을 분배받는 과정에서도 보통주를 들고 있는 주주들보다 우선해서 그 자녀 재산을 분배받게 되는 그러한 그 우선권이 있는 거죠. 우선권, 그러니까 자익권 중에서 이익배당 청구권과 자녀 재산 분배 청구권에 있어서 보통주보다 더 앞서는 우선해서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는 대신에 의결권은 없는 그러한 주식을 우선주, preferred stock이라고 부른다. preferred stock. 일반적으로 주식이라고 하면 이 보통주를 의미를 한다. 보통주를 의미를 한다. 자, 다시 이야기를 하면 주식은 그 주식회사가 그 소유권을 균등 분할해가지고 만든 증권을 주식, 스탁 혹은 쉐어라고 하고, 그죠? 주식을 매수해서 그 판매한 그 대금이, 그죠? 그 대금이 이 주식회사의 자기 자본을 이루게 되고, 이때 이제 그 주식을 매수해서 이 기업의 소유권을 들고 있는 그 사람들을 주주, 스탁홀더 혹은 쉐어홀더라고 한다. 주식에는 크게 보통주와 우선주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주식이라고 하면 이 보통주를 의미를 한다. 보통주는 이러한 특징이 있는 주식을 보통주라고 한다. 먼저 자익권을 갖고 있다. 보통주는 자익권이라고 하면 주주가 주식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인데 첫 번째로 이익배당 청구권. 이거는 이제 기업이 영업 활동을 해가지고 그 이익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이자 지급하고 그러니까 그 나한테 돈 빌려준 사람한테 그 이자를 고정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죠, 그죠? 조건에 따라서 발행 조건에 따라서 그래서 이자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법인세도 내고 그러고 나서도 남는 금액이 있을 때 주주총회에서의 의결에 따라서 이익을 배당이라는 형태로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그 이익의 일부분을 배당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배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의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배당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다음에 한다면 얼만큼 할 거냐 이런 거를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익배당 청구권이 있고 그다음 자녀재산 분배 청구권은 기업을 청산을 할 때 기업의 자산을 전부 다 매각해가지고 현금으로 바꾼 다음에 이해 관계자들한테 뿔뿔이 나눠줄 때 그 우선순위가 세금, 그 다음에 공공요금, 그 다음에 종업원 임금, 그 다음에 채무 변제, 그 다음에 주주들한테 나눠줘요. 그래서 그 남는 게 있을 때, 그러니까 앞에 순서대로 쭉 변제를 하다가 중간에 이제 돈이 고갈이 돼버리면 그 뒷순위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고. 남는 게 있으면 그 남는 거라도 나눠 받는 뭐 그런 건데 그러한 자녀 재산에 대한 그 분배 청구권도 자익권에 포함이 되고 그다음 신주 인수권 기업이 새롭게 이 주식을 발행을 해가지고 추가로 자기 자본을 조달을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 지분이 반토막 나죠. 그 새로운 주식을 사지 않는 경우에 그죠? 지분이 반토막이 나게 되면 보통주 한 주당 의결권 하나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죠? 지분이 반으로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오성전자 예에서 그죠? 오성전자처럼
100주를 처음에 발행을 해가지고 내가 10주를 갖고 있는데 추가로 신주를 100주를 발행을 더했어. 더하면 나의 지분이 그죠? 처음에는 10분의 1이었는데 그죠? 100분의 10이니까 10분의 1이었는데 그게 20분의 1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나의 투표권, 의결권이 갖는 그 지배력이, 위력이 그죠? 10%에서 5%로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투표할 수 있는 이 투표권이 전체 투표권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의결권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서 5%로 떨어지게 된다고. 그래서 지분이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내가 이 기업을 지배할 수 있는 그 힘이 권력이 떨어지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 신주를 발행을 할 때는 기존의 주주들한테 먼저 이 신주를 살 수 있는 권리를 줘요. 그거를 신주 인수권이라고 한다. 신주 인수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의권을 구성을 하고, 공익권은 주주가 주식회사를 지배하고 경영하는 데 이제 관련되는 권리로서 의결권, 주주총회에서 어떤 안건에 대해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 근데 요거는 이제 보통주 한 주당 한 표가 부여가 돼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러한 주주총회에서 뭐 투표할 수 있는 그 안건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 주주 제안권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는 회계장부 열람권, 그다음에 이사들을 해임할 수 있는 그 해임 결의권, 뭐 요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특정 아무개 이사를 해임합시다. 이렇게 안건 올려놓고 투표해가지고 해임할 수 있는 그런 이사 해임 결의권, 이런 것들이 이제 공익권에 속한다. 그래서 자의권과 공익권을 갖고 있는 이러한 일반적인 형태의 주식을 보통주라고 한다. 근데 우선주는 이익 배당 청구권과 자녀 재산 분배 청구권에 있어서는 보통주보다 우선을 해요. 그래서 배당을 받을 때, 그죠? 뭐 보통주 주주들은 뭐 돈이 모자라면은, 그러니까 이자 내고, 그 다음에 세금 내고, 그 다음에 우선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배당을 하고 나니까 돈이 남는 게 없다 이러면은 뭐 배당을 아예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고 남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뭐 그 주주총회에서의 의결에 따라서 요만큼만 받읍시다, 아니면 뭐 이만큼 받읍시다, 뭐 아니면 이번에는 돈이 있긴 하지만 이거 돈으로 그 배당하지 말고 요거를 기업 내부에 유보해가지고 사내 유보금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유보를 해가지고 다음번 뭐 사업을 할 때 투자금으로 씁시다. 뭐 이런 걸 이제 의결을 하게 되는데, 우선주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랑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우선주는 그리고 이제 자녀 재산 분배 청구권에 있어서도 보통주보다 우선하죠. 그래서 기업을 청산할 때 기업의 자산을 현금으로 바꾼 다음에 세금 내고, 세금 밀린 게 있으면 세금 내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밀린 게 있으면 공공요금 내고, 그 다음에 종업원 임금 밀린 게 있으면 주고, 그리고 채무 변제를 하고, 그러고도 남는 게 있으면 우선주를 갖고 있는 주주들한테 먼저 돈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고갈돼 버리면 보통주 주주들은 돈을 못 받는 거고, 우선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나눠주고 나서도 남는 돈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보통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그 자녀 남은 그 금액을 이제 지분에 따라서 쭉 나눠가지고 갖고 가게 되는 그러한 형태가 되는 거죠. 대신에 의결권은 없다. 우선주의 의결권은 없다. 그래서 이익배당 청구권과 자녀재산 분배 청구권에 있어서 보통주에 우선하는 대신에 의결권이 없는 그러한 주식을 우선주, preferred stock이라고 한다. preferred stock. 뭐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순간적으로 까먹었네. 나이가 들면 이런 경우가 많아. 이야기 한참 하다가도 요 이야기 끝나면 그 다음에 요런 이야기 해야지 그러는데 기억이 안 나. 뭔가 할 말이 있었는데 이러면서 기억이 안 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늙어가는구나 이런 걸 이제 실감하게 되죠. 기억났다. 그래서 우선주라는 거는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져요. 주식과 채권의 중간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채권은 뭐예요? 채권은 뭐 돈을 빌려주고 나서 그 명시된 조건에 따라서 따박따박 고정된 이자를 받고 이제 특정 만기가 되면 그 원금을 돌려받는 그러한 형태로 이제 돼 있죠. 그죠? 채권자들은 그렇잖아. 채권자들은 이 기업이 어떤 채권을 발행했다. 혹은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라고 하면 그 돈 빌릴 때 채권에 명시되어 있는 조건에 따라서, 혹은 은행에서 돈 빌릴 때 그 계약서에 따라서, 그죠?
대출 조건에 따라서 매년 말 뭐 하여튼 뭐 이 그 이자 지급하는 시기가 있어가지고 그때 이자 지급해야 될 때 따박따박 이자를 줘야 돼. 이자를 주고 이제 만기가 되면 원금을 다 갚아야 되고 뭐 이런 걸 하죠. 그래서 채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 기업의 경영 상태나 이런 거랑 관계없이 기업이 망하지 않는 한, 기업이 망해서 없어져 버리면 이제 내 돈 받을 거 있는데 나 돈 빌려줬는데 저 회사 망해서 사라졌어. 이러면 이제 큰일이지만 그게 아니라 기업이 존속하는 한은 고정된 금액을 받는다고 그죠? 이자를 고정적으로 이제 지급받아야 될 시점에 고정적으로 이자를 지급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만기가 되면 고정된 만기를 받게 된다고 그죠? 확정된 금액을 받게 된다고. 근데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익이 일단 생겨야 이자도 내고 그다음에 정부에 법인세도 내고 다 하고 나서도 돈이 남을 경우에 그 남는 금액 중에 일부분을 배당의 형태로 배당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경영할 상황이 안 좋고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익을 못 냈어, 손해를 봤어, 그러면 배당이 자동으로 없는 거예요. 배당이 자동으로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익이 났다고 하더라도 주주총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이 이익을 배당하지 말고 기업의 내부 사내 유보금으로 남겼다가 다음번 투자할 때 내년에 뭐 대규모의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 투자를 할 때 씁시다 뭐 이런 거 그렇게 돼버리면, 그렇게 의결을 해버리면 배당을 못 받는 거죠. 배당을 못 받는 건데, 우선주는 주식이긴 해. 그죠? 주식이긴 한데, 채권과 비슷하게 고정된 배당을 받아. 그죠? 매년 연말에, 그죠? 배당을 받게 될 시기가 되면 배당을 그냥 받아. 그죠? 기업이 그죠? 자, 주주들은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 다음에 얼마를 받을지, 뭐 이런 것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익이 나더라도 어떤 다음번 투자를 위해서 유보를 한다거나 이 의사결정에 따라서 배당 액수라던가 배당 유무라던가 이런 게 달라지지만 우선주는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의결권이 없는 대신에 고정된 그 배당을 그냥 주게 돼 있다고. 그래서 채권이랑 비슷해. 그리고 자녀 재산 분배 청구권에 있어서도 채권 바로 다음이야. 그죠? 보통주보다 앞서고 채권보다는 후순위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주와 채권 사이의 성격을 갖는 게 우선주라고. 채권은 의결권이 없잖아. 채권자들은 의결권이 없어요. 그죠? 이 기업의 소유주가 아니지. 돈을 빌려줬을 뿐이지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 경영에 뭐 참여를 해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뭐 그런 의결권이 전혀 없잖아요. 그죠? 의결권이 없는데 그렇게 의결권이 없다는 사실도 우선주하고 공통이죠. 그래서 우선주는 보통주와 채권의 중간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러한 주식이라고, 특수한 형태의 주식이라고 할 수가 있다. preferred stock.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식이라고 하면 요 보통주를 의미를 한다. 그래서 우선주가 없는 회사들도 많아요. 우선주가 없이 보통주만 발행돼 있는 그러한 주식 회사도 많다. 그래서 가장 주식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보통주를 의미를 하고 예외적으로 특수한 형태로 우선주가 발행되어 있는 기업들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채권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이제 그 주식 이야기를 할 때, 주식은 주식회사가 발행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뭐, 다른 회사도 아니고, 그죠? 회사들 중에서 주식회사라는 특수한 형태의 회사만이 발행을 할 수 있는 이 증권이라고 하면, 채권은 기업뿐만 아니라,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기업, 그리고 정부, 공공기관, 뭐, 다른 단체, 등등이 발행을 할 수가 있는 게 이 채권이야. 그래서 주식회사만 발행할 수 있는 주식과는 다르게 채권은 여러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기업도, 그리고 정부나 공공기관이나 다른 단체들도 발행할 수 있는 게 이 채권이다. 그래서 대규모의 장기 자금을 차입을 하면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학기 초에 채권은 뭐 소액의 액면을 갖고서 일반 투자자들 사이에서 거래되는 그런 채권도 있지만 대부분의 채권은 원금이 10억 원의 배수로 돼 있다고요. 그죠? 최소 발행 단위가 액면가가 10억 원으로 돼 있다고. 그래서 대규모의 자금을 조달을 할 때 이 채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조달을 하는데, 채권에는 상환 조건이, 그러니까 뭐 언제 얼마만큼 뭐 갚아야 된다 이런 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채권에 명시된 상환 조건은 만기, 액면가,
액면 이자율 요 세 가지야, 세 가지. 만기라는 거는 영어로는 maturity라고 하는데 차입한 자금을 상환 조건에 따라서 모두 상환해가지고 채권이 소멸되는 그러한 시점을 채권의 만기라고 그래요. 만기. 그래서 그 보통은 이제 원금이라고 하는 그 금액이 그러니까 만기 되기 전까지는 보통 원금의 몇 퍼센트 해가지고 그 이자를 지급을 하게 되고 채권을 들고 있을 때 이자를 지급받게 되고 만기 시점에 이자와 함께 그 원금을 지급받게 돼요. 채권을 들고 있으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자 다 받고 만기의 원금까지 다 받고 나면 채권은 사라져. 소멸된다고. 휴지 조각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러한 시점, 채권의 수명이 끝나는 그러한 시점을 maturity라고 한다. 그다음에 그 만기가 적혀 있어요. 몇 년도 몇 월 며칠을 만기로 한다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적혀 있고. 그다음에 액면가는 face value 혹은 par value라고 부르고 par value, face value, 액면가. 한자로도 액면 할 때 면자가 이제 얼굴 면자죠. 액면가, face value 혹은 par value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만기에 상환해야 될 차입 원금을 액면가라 그래. 액면가. 그다음에 액면 이자율 또는 뭐 표시 이자율이라고도 부르는데 영어로는 이제 간단하게 쿠폰 레이트라고 해요. 쿠폰 레이트. 요거는 원금인 액면가 대비 매년 말 지급해야 될 이자 금액의 비율을 퍼센트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액면 이자율 혹은 표시 이자율이 10%다라는 거는 그렇게 적혀 있으면 원금이 만약에 10억 원이다. 그러면 10억 원의 10%인 10억 원의 10%가 얼마입니까? 1억 원인가? 1억 원을 매년 만기가 될 때까지 계속 지급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적혀 있어요. 요 세 가지를 적어가지고 발행을 하는 게 채권이고, 이때 이제 액면 이자율이나 표시 이자율을 쿠폰 레이시라고 하는 이유는 채권 밑에 쿠폰이 실제로 붙어 있어. 우리 말로는 그걸 이표라 그러거든요. 이자를 그 지급받을 수 있는 표다. 그래서 이표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그냥 단순히 쿠폰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뭐 음식을 시키거나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쿠폰이 오죠. 요즘에는 뭐 종이로 된 쿠폰도 잘 안 쓰고, 그죠? 배달 앱 같은 데서 보면은 뭐 쿠폰 같은 거 이제 발행해가지고 다운 받았다가 그거를 이제 다음번에 쓴다거나 이런 형태로 많이 하는데, 그 뭐 피자 시키거나 그러면 이제 종이로 된 쿠폰 같은 게 막 와. 짜장면 같은 거 시키고 그러면 쿠폰 같은 게 막 오죠. 그래서 쿠폰 50장은 뭡니까? 그 탕수육 한 접시 뭐 이런 식으로 탕수육 소짜 한 접시 뭐 이런 식으로 바꿔준다거나 뭐 이게 그런 이제 쿠폰을 운영을 하잖아. 그 쿠폰이 그 쿠폰이야. 그래서 채권을 보면 채권에 이렇게 본체가 있고 본체 위에 보면은 뭐 액면가가 쭉 적혀 있고, 그다음에 만기가 몇 월 며칠 언제, 그러니까 발행 주체가 적혀 있어. 제일 위에 보면은 뭐 오성전자 이렇게 적혀 있고, 그다음에 액면가 뭐 금 10억 원 정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만기가 몇 월 며칠 언제다. 그다음에 액면 이자율이 얼마다. 그래서 뭐 10%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보면은 쿠폰이 여러 개가 이렇게 다다다다다 붙어 있는데 거기 보면 뭐 액면가의 몇 퍼센트를 몇 월 며칠에 지급한다 이런 게 이제 인쇄가 돼 있어가지고 그 날짜에 그 쿠폰 한 개 딱 떼가지고 이 발행자한테 갖다 주면 그 액면가에 그 액면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이 쿠폰을 제시한 사람한테 주게 돼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 쿠폰의 비율이다. 그 쿠폰을 갖다 줬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비율이다. 원금인 액면가 대비 지급받는 이자 금액의 비율이다라고 해서 쿠폰 레이트라고 그래요. 쿠폰 레이트. 쿠폰을 제시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원금 대비 몇 퍼센트냐라는 그 비율이다라고 해서 요거를 쿠폰 레이트라고 부른다. 쿠폰 레이트. 액면에 표시되어 있는 이자율. 그래서 이자로서 매년 말에 지급받는 이자 금액 나누기 액면가. 그걸 이제 퍼센트로 나타내는 거. 그거를 액면 이자율 혹은 표시 이자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채권은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 기본적으로 채권의 이 껍데기에 제일 위에 이제 발행자, 그러니까 뭐 오성전자, 주 오성전자 뭐 이렇게 오성전자 뭐 발행 회사채 뭐 이런 게 막 써져 있고, 그다음에 액면가가 크게 적혀 있어요. 뭐 그 숫자로 적혀 있거나 아니면 한자로 금 뭐 10억 원 정, 20억 원 정 뭐 이런 게 적혀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뭐 만기가 적혀 있어. 만기는 몇 월 며칠,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 뭐 이렇게 적혀 있고, 그다음에
이 표시 이자율 혹은 액면 이자율이라는 게 적혀 있어요. 이자율 10%, 뭐 15%, 7%, 뭐 이게 적혀 있어요. 적혀 있고 밑에 쿠폰들이 쭉 붙어 있어. 2표. 우리말로는 2표라고 번역하는 쿠폰들이 적혀 있어가지고 그 쿠폰을 하나씩 떼가지고 이자를 지급받을 시기에 그 채권 발행자한테 갖다 주면 그 액면 이자율, 그러니까 원금 곱하기 액면 이자율에 해당되는 그 이자 금액만큼을 이 쿠폰을 제시한 사람한테 주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채권이야, 채권. 그래서 채권의 실물을 구경하고 싶으면 채권의 뭐 채권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실물을 구경하고 싶으면 실물은 거의 볼 일이 없어. 왜냐하면 증권 예탁원, 그죠? 그런데 그런 기관에 이 실물이 다 보관돼 있어. 다 보관돼 있고 실제로 거래를 할 때는 실물을 뭐 이렇게 그 빼가지고 팔고 돈 받고 현금 받고 팔고 이게 아니고 실제로는 이 증권들은 전부 다 증권 예탁원에 다 보관이 돼 있고 소유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소유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뭐 그 채권이 시중에 돌고 있다. 그래서 실물이 돌고 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희박해요. 굉장히 희박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거래를 할 때 실물은 예탁원에 맡겨놔 놓고 그죠? 거기서 보관을 하고 있고 도둑 맞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거기 보관을 다 하고 있고 거래를 할 때는 그거에 소유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태로 거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조건이 부여돼서 이제 그 발행되는 증권이 채권인데 요 주식이든 채권이든 뭐 실물 자체는 아니더라도 실물의 사진을 보고 싶으면 증권박물관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돼요. 증권박물관. 사이트 이름이 옛날에는 뭐 www.stockmuseum 증권인데 왜 그걸 이제 주소를 할 때는 주식으로 그렇게 시큐리티가 아니라 주식 스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stockmuseum.com인가 뭐 co.kr인가 하여튼 뭐 그런 걸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뭐 주소가 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 증권박물관을 검색을 해보면 그런 견본들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주식과 채권의 그 사진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면 내가 했던 이야기가 어떤 건지 비주얼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볼 수 있을 건데 하여튼 관심 있는 사람들 한번 찾아보세요. 요즘 책에 실어주시지 왜 그런 거 안 하셨으면 건데 옛날에 쓴 책에는 그게 실려 있는데 그거 쓰려면 이제 저작권 허락을 맡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 책은 저작권 허락을 맡고 뭐 해가지고 이제 책을 그 증권 박물관에 몇 부를 줬어. 그죠? 그 사람들도 이제 증빙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이 책에 이만큼 싣도록 뭐 허락을 해줬다. 그래서 문서 만들고 막 해가지고 이제 내 책도 뭐 한 5권인가 하여튼 보내주고 뭐 이런 걸 했는데 그렇게 했었는데 너무 번거로워. 책 쓸 때마다 그 증권박물관에 있는 그 증권 사진 갖고 와가지고 싣는 대가로 뭐 서류 막 만들어가지고 내고 허락 받고 승인 받고 뭐 내 책 보내주고 귀찮잖아. 그래서 안 싫어요. 난 안 싫어. 안 싫고 학생들한테 찾아보라 그러지. 그래서 증권박물관을 검색을 해서 들어가 보면 이 주식과 채권의 그 사진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시 채권은 주식이 이제 주식회사가 발행한 증권이라고 하면 이 채권은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기업 그리고 정부 공공기관 그다음에 이제 다른 형태의 단체들도 발행을 할 수 있는 건데 상환 조건을 명시해서 발행한 증권이다. 채권 본드는 그래서 이러한 상환 조건을 그 액면에다가 적어놨다. 그 증권 표면에 그게 적혀 있어요. 먼저 만기가 적혀 있어요. 만기는 차입한 자금을 상환 조건에 따라서 뭐 이자 쭉 지급하고 원금을 딱 지급해가지고 모든 그 금액을 다 갚아서 이 채권이 소멸되는 그 시점을 채권의 만기라고 합니다. maturity라고 하고 그다음에 액면가 face value 혹은 par value라고 하는 거는 만기에 상환해야 될 차입 원금을 액면가라고 그래요. face value, par value라고 하고 그다음에 액면 이자율 혹은 표시 이자율을 coupon rate이라고 그래요. coupon rate은 매년 말 지급하는 이자 금액 나누기 이 액면가의 퍼센티지 비율을 나타내는 게 이 액면 이자율 혹은 표시 이자율인데 영어로는 쿠폰 레이시라고 한다. 왜 쿠폰 레이시라고 하냐면 이게 우리말로는 이표라고 불리는 쿠폰의 형태로 이 채권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채권에 이렇게 본체가 있고
증권박물관에 들어가 봐. 그게 백문이 불여일견이야. 채권이 있고 채권 부문에 발행자 뭐 오성전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 액면가 적혀 있고 금 뭐 일십억 원 정 뭐 이런 거 적혀 있고 그다음에 만기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렇게 적혀 있고 그다음에 액면 이자율이 뭐 10%뭐 이렇게 적혀 있고 밑에 이제 다닥다닥 쿠폰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쿠폰에 보면 뭐 날짜 같은 게 잔잔하게 적혀 있어서 그 날짜에 그 쿠폰을 떼 가지고 이제 발행자한테 갖다 주면 그 액면가 곱하기 액면 이자율만큼의 금액을 이 쿠폰을 제시한 사람한테 주게 돼 있다고. 그래서 쿠폰 레이시라고 부르는 거야. 이 표를 제시를 해서 받는 금액이 액면가 대비 몇 %인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라고 해서 표시 이자율을 쿠폰 레이시라고 부른다. 쿠폰 레이시라고 부른다. 이러한 조건이 명시되어서 발행되는 증권, 돈을 빌리면서 발행하는 그 증권을 채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채권을 산다는 의미는 채권을 사면서 내가 대금을 발행자한테 지급을 하잖아. 그 말은 그 금액을 채권을 발행한 사람한테 빌려주는 거야. 그러고 나서 채권을 들고 있으면서 발행자한테서 이자 계속 받고 마지막에 원금 받고 채권이 사라지는 거지. 그 말은 내가 빌려준 돈을 이자 쭉 받고 마지막에 원금을 돌려받고 이제 채무 관계가 끝나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증권의 개념으로 보면 채권을 산다라고 하죠. 채권을 발행하고 채권을 산다라고 하지만 돈을 중심으로 보면 나는 채권을 삼으로써 채권 발행자한테 내 돈을 빌려주는 것이. 그러고 나서 차례차례로 이자를 받고 마지막에 원금을 돌려받는 그런 형태로 돼 있는 증권이 채권이다. 채권. 자, 채권의 분류는 이자 지급 방법에 따라서 먼저 이표채가 있어. 이표채. 쿠폰 본드. 이표가 붙어 있는 쿠폰이 붙어 있는 그 채권이다. 그래서 이표채, 쿠폰 본드이고 이게 아까 내가 설명했던 그러한 채권이야. 채권이 액면이 있고 뭐 이렇게 상환 조건 적혀 있고 밑에 이제 쿠폰 다다닥 붙어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쿠폰 본드, 이표채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무이표채가 있어. 무이표채. 우리말로는 뭐 무이표채라고 부르기도 하고 할인채라고 부르기도 해. 그래서 영어로는 zero coupon bond. 쿠폰이 0개인 본드라는 뜻이죠. zero coupon bond. zero coupon bond라고 하기도 하고 discount bond라고 하기도 해. 그 말은 뭐냐면 만기가 들 때까지 지급하는 이자가 없어. 이자가 없고 만기에 원금만 딱 갚고 끝나는 그런 거야. 이자 지급 안 하는데 이거 왜 합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그죠? 그만큼 할인을 하는 거야. 그죠?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채권의 가격 결정하고 뭐 이런 게 있지만 채권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하면 그 채권을 들고 있을 때 그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의 합으로 계산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자 지급은 없지만 이자 지급 없이 마지막에 만기만 지급을 하게 되지만 그거를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보면 이표채 같은 경우에는 이자 지급하는 금액도 할인을 해서 더하잖아. 만기에 이 원금 지급하는 것도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가지고 더하고 이 채권 가격을 계산할 때 그 다음에 이자 지급액도 전부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가지고 더해서 채권의 가격을 결정하잖아. 그래서 채권 가격이 좀 높고 그러니까 내가 빌려주는 돈이 많다는 거지, 그죠? 근데 무이표채는 만기에 원금만 되갚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이표채를 들고 있으면 원금만 돌려받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금의 현재 가치가 곧 내가 이 채권을 살 때의 그 채권 가격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내가 이 채권을 사면서 지불하는 금액, 즉 이 채권 발행자한테 빌려주는 금액 자체가 무이표채가 더 적어요. 이자를 안 받는 대신에 빌려주는 돈 자체도 더 적어. 만기에 받는 원금이 똑같다고 했을 때, 그죠? 그래서 이 불공정한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 표채는 중간중간에 매년 말 이자를 지급받긴 하지만 그만큼 빌려주는 돈이 많고 이자 지급받는 그 금액의 현재 가치의 합만큼 이제 채권 가격이 비싸고 그래서 더 많이 빌려주는 셈이 되는 거고 무이표채는 그 이자 지급을 받지 않는 대신에 빌려주는 금액 자체가 좀 더 적게 되는 그러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불공정하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무이표채 혹은 할인채라고 부르는 거고 이게 이자를 지급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표채와 무이표채로 나눌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액면 이자율이 변동하느냐. 액면 이자율이 어떻게 변동합니까? 액면 이자율 인쇄해 놨다면서요. 그죠? 그 채권 액면에 그죠? 채권 액면에
이자율을 표시를 해놨는데 그게 어떻게 변동합니까? 인쇄되어 있는 게 어떻게 변동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내가 여러분이 상상하고 있는 그러한 저 액면 이자율이 쿠폰 레이시 뭐 10% 이렇게 이제 인쇄가 딱 돼 있는 거는 고정금리부 채권이라 그래요. 고정금리부 채권, straight bond. 액면 이자율이 그냥 상수값으로 딱 인쇄가 돼 있어. 인쇄가 돼 있고. 근데 변동금리부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변동금리부 채권, floating rate note. 이건 본드도 아니고 갑자기 노트라는 말을 써. floating rate note, floating rate note. floating이라는 건 떠다닌다는 뜻이죠. 떠다니는 비율의 채권이다. 채권을 이제 노트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본드라고 부르는데 뭐 노트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FRN 이렇게 부르는데 요거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대표적인 그 변동금리가 리보 금리가 있어요. LIBOR 리보 금리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런던에서 은행 간에 단기 자금을 거래할 때 적용되는 이 변동금리야, 변동금리. 그래서 매 순간 주가가 변하는 것처럼 그 금리가 이자율이 계속 변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런던에 있는 은행들이 그러니까 런던은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야. 지금 브렉시트 해가지고 브렉시트하고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휘청휘청 거리고 있고 뭐 그러고 있긴 하지만 뉴욕과 자웅을 겨루는 세계적인 금융 센터예요. 금융의 중심지고 그래서 뉴욕을 앞지를 때도 있고 뉴욕한테 좀 모자랄 때도 있고 하여튼 뭐 거래 규모라던가 뭐 상품의 다양성이라든가 뭐 어떤 기준으로 보든지 간에 뉴욕과 자웅을 거두는 겨루는 그러한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야 런던이. 그래서 런던에서 은행들 간에 거래되는 단기 자금 만기가 뭐 한 일주일 뭐 이러고 그죠. 만기 열흘 뭐 이런 거 굉장히 단기의 만기를 갖는 이러한 자금들을 거래를 할 때 적용되는 그 변동금리, 금리가 계속 이렇게 변하는 그 변동금리를 리보라 그래요. 런던 Interbank Offered Rate. 앞 글자를 따서 런던의 L, Interbank에서 IB, 그 Interbank, 은행 간, 그러니까 런던에서 은행 간 offered, 이 뭐냐 제한되는, 제공되는, 그죠? rate, 금리라는 뜻이라고. 리보, LIBOR,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그게 이제 대표적인 변동금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채권을 발행할 때 어떻게 쓰냐면 리보 플러스 1%뭐 이렇게 표시를 해버린다고. 리보 플러스 1%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이자 지급을 받을 시점에 가가지고 그 시점에 리보 금액을 딱 보니까 리보 금액이 뭐 5%다라고 하면 거기에 플러스 1% 가산을 해가지고 6% 액면의 6%를 이자로 지급받는 거고 또 1년이 지나가지고 또 이자를 지급받을 시점이 됐는데 이번에는 리보 금리가 2%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그러니까 리보 더하기 1%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리보 더하기 1% 해가지고 2% 더하기 1% 해서 3%의 액면 이자를 적용을 해서 액면 금액 곱하기 3%만큼의 이자를 지급받고 뭐 이런 형태로 돼 있는 그 채권을 변동금리부 채권이라고 그래. 변동금리부 채권. 그러니까 불가능한 게 아니라 그 인쇄할 때 그죠? 그 변동금리를 그냥 적어놔. 리보 더하기 뭐 1%, 리보 더하기 2%. 이렇게 적어 놓는 거죠. 그런 거를 변동금리부 채권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만기의 길이에 따라서 단기채, 중기채, 장기채로 나눌 수도 있어요. 만기가 1년 이하로 만기가 1년 이하로 설정이 되어서 발행되는 그런 채권을 단기채, short-term bond라고 그러고 만기가 1년 초과 5년 이하인 채권을 중기채, intermediate bond 혹은 medium-term bond, intermediate bond 혹은 intermediate bond, intermediate term bond. 영어로 정확히 용어가 뭔지 모르겠어. intermediate term bond인지 intermediate bond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하여튼 우리말로는 중기채라고 부른다. 그래서 medium term bond라고 부르기도 하고 intermediate term인지 그냥 intermediate bond인지 모르겠어. 찾아보세요. intermediate term이구나. 적어놨네 밑에 빨간색 글씨로 중기채 해놔놓고 intermediate term bond 혹은 medium term bond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만기가 1년 초과 5년 이하인 채권을 중기채라고 부르고 장기채 long term bond는 만기가 5년 초과인 채권을 장기채라고 부른다. 그래서 뭐 국가가 발행한 국채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만기 30년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 같은 거 보면은 만기 30년, 50년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30년짜리 이런 거 발행하기도 해. 그래서 그런 거는 다 장기채다. 그래서 만기의 길이에 따라서 장기채, 중기채, 단기채, 중기채, 장기채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다음에 발행 주체에 따라서 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 뭐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해요. 국채는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야. 중앙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 이렇게 국가를 대표하는 그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발행하는 채권이라 그래서 국채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government bond라고 부르고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은 지방채라고 불러요. municipal bond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 보통 이제 주로 공기업이야 공기업들이 발행하는 채권을 특수채 specific laws bond 그러니까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 발행한다. 그래서 specific laws 특별법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specific laws bond라고 부른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공기업이라고 한 여기는 금융공기업은 빠져요. 왜냐하면 금융공기업들이 발행하는 이 채권은 금융채라고 불러. financial bond.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특수금융기관, 주로 금융공기업들이에요. 이 금융공기업들이 발행하는 채권을 금융채, financial bond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corporate bond는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회사채, corporate bond라고 한다. 여기도 이제 주식회사가 발행을 하기 때문에 주식회사를 영어로 하면 corpora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corporate bond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그냥 회사채라고 해야지. 그래서 회사채는 아무 회사나 회사가 발행을 하는 게 아니고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corporation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컴퍼니나 firm이 아니라 corporation이 발행하는 본드다. 그래서 corporate bond,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이다. 그래서 이제 corporate bond, 우리말로는 그냥 회사채라고 해놨어요. 지난 시간에도 뭐 비슷한 이야기 했지만 기업 금융의 이해, 기업 재무 뭐 이런 말을 쓰지만 그게 이제 기업이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 corporate finance이기 때문에 주식회사의 금융, 주식회사의 재무 이런 뜻이야. 그래서 기업 회계, 기업 재무, 기업 금융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하는 거는 조금 뭐 불완전한 번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회사채도 마찬가지야. corporate bond라는 거는 주식회사의 채권이다라는 의미인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주식회사채가 아니라 그냥 회사채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좀 불완전한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채권을 분류를 하면 채권의 분류를 이자 지급 방법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 이표채 기본적인 채권이 이런 이표채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액면 밑에 그죠 그 본체 채권 본체 밑에 그 이표가 쭉 붙어 있어가지고 이표를 떼서 제시를 할 때마다 발행자한테 제시를 할 때마다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채권 그거를 이표채 쿠폰 본드라고 하고 쿠폰이 붙어 있는 본드다. 그래서 쿠폰 본드라고 하고 무이표채는 제로 쿠폰 본드 혹은 할인채 디스카운트 본드라고도 부르는데 중간에 이자 지급이 없고 만기에 액면가만 딱 지급하는 그러한 형태의 채권을 무이표채라고 한다.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액면 이자율의 변동 여부에 따라서 고정금리부 채권 straight bond 액면 이자율이 그냥 상수값으로 딱 고정되어 있는 그러한 채권을 고정금리부 채권이라고 그러고 변동금리부 채권은 floating rate note 그래서 FRN이라고 해가지고 액면 이자율이 변동 이자율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래서 뭐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리보 같은 경우에 그죠? 리보 더하기 1%뭐 이렇게 액면에 적혀 있으면 그 액면 이자를 지급받을 시점에 가가지고 그때의 리보 값에다가 1%를 더해가지고 그거를 액면 이자율로 삼아서 이 액면 금액에다가 곱해서 이자를 지급을 한다는 거죠. 그걸 이제 변동금리부 채권 FRN floating rate note라고 부른다.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만기의 길이에 따라서 단기채, 중기채, 장기채라고 부르기도 한다. 단기채는 이제 short-term bond라고 그래서 만기가 1년 이하로 설정이 돼서 발행되는 채권을 단기채라고 하고 중기채는 intermediate term bond 혹은 medium term bond라고 해서 만기가 1년 초과 5년 이하로 설정이 돼서 발행되는 채권을 중기채라고 하고 장기채는 long-term bond라고 해서 만기가 5년을 넘어서는 그러한 채권을 장기채라고 부른다. long-term bond라고 부른다.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발행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정부가 발행을 하면 국채, 정부가 발행하면 국채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공기관이 발행을 하게 되면 그거를 지방채, municipal bond라고 한다. 그 다음에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 주로 공기업인데 금융공기업을 제외한 그런 공기업들이 발행하는 채권을 특수채, specific loss bond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특수금융기관, 주로 금융공기업들이죠. 금융공기업들이 발행하는 그러한 채권을 금융채, financial bond라고 부른다. 그다음에 상법상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회사채, corporate bond라고 부른다. 그래서 corporate bond, 회사채는 불완전한 그 번역이다. 정확히 하려면 주식회사채 뭐 이렇게 부르든가 하여튼, 그래서 아무 회사나 발행을 해가지고 그걸 회사채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주식회사가 발행을 해야 그 명칭을 회사채라고 부른다. 영어로는 정확하죠. corporate bond, corporate bond.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주식과 채권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어요. 개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고, 이제 다룰 내용이 채권의 가치평가야. 채권의 가치평가. 근데 이 채권의 가치평가를 하려면, 등비급수 이야기가 나와. 왜 갑자기 수학이 등장합니까, 교수님?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등비급수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채권의 가격을 계산을 하는 과정은 등비급수를 계산하는 과정하고 똑같거든. 등비급수가 등장을 하는데 쫄 필요 없어. 뭐, 이름만 들어도 뭐 갑자기 뭐 뇌가 마비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내가 쉽게 가르쳐 줄 거고, 그러니까 요 수업 내가 이제 설명하는 내용 잘 들으면 별거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 등비급수를 이제 채권의 가격을 계산하고 뭐 이제 그 채권 가격이 왜 이렇게 계산이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이걸 도입하는 것뿐이지, 여러분 입장에서 실제로 이제 채권 가격을 계산할 때는 계산기를 이용해가지고 계산을 할 거고, 그다음에 그 계산 공식 같은 거는 우리 책에 있고 오픈북으로 시험을 볼 거기 때문에 전혀 부담이 없어. 그래서 내가 쉽게 가르치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시험 칠 때 뭐 별 부담이 없고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지금 시간이 다 돼 가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 등비급수를 이야기를 하고, 등비급수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무한등비급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의 가치평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로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번 수업을 하다 보면 시간 초과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모처럼 시간이 남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빨리 맞춰줄게. 다음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합시다. 예, 수고했습니다.